정약용이 아들에게 금지한 것 3가지.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오랜 친구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 사람이 내일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유배지에서 손이 곱고 먹이 얼어붙는 겨울밤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금지였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고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했으며 수원 화성을 짓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승한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반역죄로 몰린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낯선 땅,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그 유배는 1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의 지위뿐이었습니다. 그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오늘날까지 읽히는 책들이 모두 그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잃어본 사람이 깨달은 것들.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3가지 금지.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200년 전 유배지의 아버지가 오늘 당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 있는 자에게 기대지 마라. 정약용이 가장 먼저 아들에게 금지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기대는 것.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의 삶을 바꾼 사람은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명석한 군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정약용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정약용의 답안지를 보고 직접 불러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약용도 정조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두 사람의 꿈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정조가 죽자마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정적들이 일어섰습니다. 정약용은 반역죄로 몰렸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를 못 본 척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권력은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사라지자 그 그늘 아래 있던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안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따랐고 거래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던 날, 그 많던 연락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붙어 있던 권력을 좋아했다는 것을.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너를 보호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권력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방향은 언제든 바뀐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권력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정약용이 말하는 유일한 답은 이것입니다. 기댈 곳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 자신의 실력,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이름, 그것만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책을 썼습니다. 권력을 잃었어도 글은 남았습니다. 그 글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댄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실력을 쌓은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 금지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두 번째 금지는 조금 냉정하게 들립니다. 쓸모없는 사람. 이 표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이 말로 전하고자 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것은 하루를 도둑맞은 것이다. 유배지의 하루는 느립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훗날 조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사라지는 사람. 전자는 나를 자극하고 배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후자는 험담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나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3초 침묵. 6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그리고 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야기. 1년이 지나자 그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나가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임에 있던 1년보다 혼자 책을 읽은 한 달이 나를 더 성장시켰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 당신의 인생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조금 낭비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의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단순해졌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있어야 할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벗은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짜 벗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먼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금지는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단
게으름은 부끄러워하라. 세 번째 금지는 어쩌면 가장 깊은 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한때 나라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강진 땅의 작은 방 한 칸, 그것이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너지거나 일어서거나. 정약용은 일어섰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조건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집안, 살아온 환경,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이 가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다릅니다. 게으름은 선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돈이 생기면, 자리가 잡히면, 아이들이 크면 그때 제대로 시작하겠다고. 그러나 그 조건은 결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조건이 하나 갖춰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준비가 다 됐다고 느끼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50대 후반에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으로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쓰면서 70대가 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게으름만 없었다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0권의 책, 수백 명의 제자, 200년이 지나도 읽히는 이름. 가난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게으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가난을 탓하지 마라. 가난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탓하여라. 게으름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무엇이 부족하든, 오늘 당신이 게으르지 않다면 내일은 반드시 다릅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던 날 1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늙은 아내와 어른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도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8년 동안 전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미 편지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3가지 금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 편지를 읽습니다. 기대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부끄러워하라. 이 3마디가 오늘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출퇴근길입니까? 잠들기 전입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지쳐 있는 순간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